그 자체로 인류의 보물 같은 거죠. 훌륭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근거로 어떤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굳이 책을 써서 남겼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인류의 보물 같은 거죠. 왜 조지 소로스로부터 배워야 하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왜 안 배워야 하느냐라는 말에 대답하기가 훨씬 어렵다라는 거죠. 인류의 보물,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돈을 불리는 연금술, 전 세계 3대 투자 거장 조지 소로스의 금융의 연금술, 바로 오늘 영상에서 다룰 책입니다. S&P 500 지수가 실질 수익 0%를 기록한 1970년대, 소로스가 설립한 퀀텀 펀드는 10년 동안 4200%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현재 월가의 황제라 일컬어지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조지 소로스의 제자로도 유명합니다. 왜 조지 소로스로부터 배우지 않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지 소로스가 어떤 방식으로 금융시장에서 돈을 연금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류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의 매수,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아마 책장에 이 책이 꽂혀 있는 것을 누군가가 봤다면 아, 이분 주식 투자 좀 하시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책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폴 튜더 존스. 5조 원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조지 소로스의 금융의 연금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폴 튜더 존스의 이야기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폴 튜더 존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큰 폭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포지션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고 수익률도 저조했다. 하지만 소로스는 이러한 가격 변동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심어주었다. 이러한 통찰력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70%를 차지한다. 모든 투자자는 필연적으로 시련을 겪는다. 나는 연속으로 손실을 낼 때마다 금융의 연금술을 꺼내들고 소로스의 글을 다시 본다. 그가 역경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담아낸 이 책은 투자자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된다. 이 책은 제시 리버모어의 일대기를 다룬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과 더불어 세월이 흘러가도 가치가 변하지 않을 투자 지침서로 볼 수 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트는 롬멜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다. 승리 후 패트는 이렇게 외쳤다. 롬멜, 이 잘난 멍청이야. 내 놈이 쓴 책을 몇 번이나 읽었다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폴 튜더 존스는 조지 소로스의 금융의 연금술을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준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사건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줬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책에서 조지 소로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여러분 역시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조지 소로스의 책을 몇 번이나 읽었다고 라고 말이죠. 2. 내 평생을 바친 업적.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지 소로스의 책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금술의 비결을 재기성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이 재기성 이론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셔도 여러분들 투자에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과연 그가 어떻게 돈을 연금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그리고 재기성 이론은 내 평생을 바친 업적이다. 재기성의 개념은 매우 간단하다.
참여자의 생각과 참여한 상황 사이에 양방향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참여자는 현실을 이해하려는 한편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 현실을 이해하려는 의도,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 이 두 가지 의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며 서로에게 간섭한다. 나는 그 간섭을 재기성이라고 부른다. 즉, 사람들의 생각이 현실을 바꾸고 바뀐 현실이 다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개념이다. 즉, 시장은 사실과 사람들의 믿음이 서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가격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소문이 돈다면 사람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한다. 주가가 상승하니 언론, 분석가들은 역시 좋은 회사라고 말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식을 산다. 그러면 주가는 더 상승한다. 어떤 생각 또는 믿음이 가격 상승이라는 현상을 만들고 그 현상은 다시 생각 또는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기성이다. 내가 재기성 이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당시 증권가는 효율적 가설 이론이 정설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효율적 가설 이론에 따르면 가격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가치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여 가치에 수렴한다고 했다. 즉, 가격은 기업의 현실을 반영할 뿐 현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효율적 가설 이론이었다. 하지만 나는 가격이 기업의 현실을 바꿔버린다는 재기성 이론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나의 방식은 이게 사실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냐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현실을 왜곡할 만큼 강하다면 나는 롱 또는 숏에 크게 베팅하여 돈을 벌었다. 내가 1992년 영국 파운드와 폭락에 베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재기성 이론에 의거한 것이었다. 시장은 항상 이성적이지 않다. 스토리, 믿음이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가격이 오르면 이유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 또한 역시 재기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쿤 자산운용의 대표 홍진채님은 재기성 이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을 내가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현실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기성 이론으로 조지 소로스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감이 오실까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을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 합리적 기대 이론. 내가 이해하기로 합리적 기대 이론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 참여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가정하며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진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익이라고 믿는 것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이 둘은 같지 않다. 사람들의 판단은 항상 불완전하고 그 결과는 종종 본인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둘이 항상 같을 거라고 가정하는 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 기대 이론은 이렇게 주장한다. 시장 전체는 개인보다 항상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시장은 늘 옳다. 즉, 사람들이 처음엔 틀릴 수는 있어도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결국 모두 같은 모델로 사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모델을 써왔다. 그리고 그 모델로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두가 결국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합리적 기대 이론이 얼마나 허약한지는 충분히 드러난다. 4. 금융시장은 언제나 틀린 상태. 나는 금융시장은 언제나 틀린 상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널리 퍼진 편향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편향은 단지 시장 가격만 흔드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반영해야 할 펀더멘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금융시장의 특징인 호황과 불황은 재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효율적 시장 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 5. 그래서 나는 틀린 이야기를 찾는다. 나는 항상 시장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다. 첫째, 시장은 언제나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 둘째, 시장은 예상되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기업의 실적보다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다. 이 회사는 성장 산업이다. 이 통화는 정부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퍼질 때 나는 묻는다. 이 믿음은 현실을 견딜 수 있는가? 만약 그 믿음이 현실보다 더 빠르게 부풀고 있다면 그곳에 기회가 있다. 시장은 지배적 편향에 따라 스스로를 강화한다. 사람들이 믿는다.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르니 더 믿는다. 현실도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현실은 언젠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순간 시장은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 순간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는 폭락하게 된다. 6. 파운드화 사건. 1992년 영국은 자국 통화를 유럽 환율 시스템 안에 묶어두고 있었다. 정부는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환율을 지켜낼 것이다. 시장은 그 말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의심했다. 영국 경제는 약했고 금리를 올리면 더 망가질 상황이었다. 외환 보유고는 무한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약속은 현실을 이길 수 없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직 믿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파운드를 팔기 시작했다. 나의 펀드에서 일하고 있던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10억 달러를 매도하자고 말했고 나는 규모를 키워 100억 달러를 매도하자고 말했다. 내가 팔자 환율이 흔들렸다. 환율이 흔들리자 사람들이 불안해했다. 불안해진 사람들은 더 많이 팔았다. 그리고 정부는 방어를 시도했다. 금리를 올리고 외환 보유고를 풀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야기를 바꾸고 있었다. 이제는 못 지킨다. 결국 영국은 항복했다. 환율은 무너졌다. 나는 예측한 것이 아니라 붕괴할 구조 안에 들어가 있었을 뿐이다. 홍진채님은 조지 소로스를 가리켜 스스로 타이밍을 만드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즉, 시장의 버블 등과 같이 극심하게 왜곡이 되어 있을 때 그 기폭제를 자신이 만드는 것이죠. 영국 파운드화의 숏배팅에서도 조지 소로스는 1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를 공매도해야 그 자체가 기폭제가 되어 시장의 불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조지 소로스는 재기성 이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대규모 공매도가 하락을 현실화시킬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조지 소로스의 일화에서 중요한 투자 힌트를 캐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규모라는 단어입니다. 대규모 공매도, 즉 대규모 매도.
매도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는 대량 거래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와 같은 통찰이 뛰어난 투자자라면 시장의 왜곡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만약 어떤 종목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스컴에 출연하여 해당 종목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 이후 해당 종목을 대규모로 매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이런 대규모 매수는 기폭제가 되어 사람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고 그렇게 주가는 오르고 그것이 다시 재귀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고 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량 거래량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조지 소로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 소로스, 난 당신의 책을 읽었다고 라고 말이죠. 해당 차트는 젠슨 왕이 블랙웰 GPU를 공급하기로 한 기업 중 하나의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저점 영역에서 대규모 거래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 20년간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고 최근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대규모 매수세는 조지 소로스와 같은 투자자가 촉발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해당 기업을 직접 분석하는 것과 차트의 거래량을 통해서 투자대가 고수들의 통찰을 엿보는 것. 물론 어떤 것이 더 좋냐를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차트 신호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리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었다면 우리는 역시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조지 소로스의 책을 읽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지 소로스의 말대로 한다면 어쩌면 가격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가격을 만들어내는 트리거를 누군가가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의 추세 자체를 특정 개인이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왜곡으로 인해 바뀔 추세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트리거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규모 자본의 흔적을 차트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금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7. 시장은 미래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시장이 모든 것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미래까지도 말이다. 사람들이 불황을 믿으면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기업이 망한다. 그러면 정말 불황이 온다. 사람들이 호황을 믿으면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기업이 흥한다. 그러면 정말 호황이 온다. 8. 삶의 연금술. 우리는 경제학에서 가치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가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다. 이 과정이 바로 생각, 행동, 결과, 다시 생각으로 이어지는 되먹임, 즉 재기적 과정이다. 가치는 자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방식도 달라진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의 나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내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의 결과가 다시 내 생각을 바꾼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계속 변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 속의 나 사이의 관계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 상호작용 덕분에 인생은 각자에게 주관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에는 어느 정도 결함이 있다. 만약 결함이 있는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하면 세상에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9. 금융의 연금술 해제.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홍진채님의 금융의 연금술에 대한 풀이글 중 일부입니다. 이 책이 좋은 점은 홍진채님의 해제를 통해 책의 이해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홍진채님의 해제는 책 맨 앞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꼭 해제를 먼저 읽고 책 본문을 읽어 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진채님은 과연 금융의 연금술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시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홍진채님의 해제, 함께 들어보시죠.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은 인간의 인식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현실을 바꾸며 변화된 현실이 다시 인식에 작용하는 끝없는 순환 구조 속에서 금융시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태동되었다. 그는 인간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현실, 다시 말해 인식과 언어를 통해 구성된 현실로 바라본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해석이 단순한 관찰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다시 현실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현실이 다시 우리의 해석을 끊임없이 수정한다는 점이다. 일상적 표현 하나만 봐도 이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주가가 오를 때 흔히 상승 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모멘텀이라는 관념이 깔려 있다. 즉, 지금의 상승은 하나의 흐름이며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암묵적 기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한 것은 지금까지의 과거일 뿐이며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오를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이 퍼지면 내일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전파된다. 그 기대를 믿는 사람들이 매수에 나서고 실제로 가격이 오르기도 한다. 기대와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기성이다. 10. 소로스의 결정 방식. 소로스의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구조로 나타난다. 1. 시장의 지배적 관점을 파악하고 2. 그것을 위협하는 대안 관점을 세우고 3. 작은 포지션으로 시장을 시험하며 4. 대안 관점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하면 포지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비중 조절이다. 특정 아이디어에 일순간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베팅하지 않는다. 가설을 가지고 있고 가설이 오름을 시사하는 힌트를 발견했을 때 포지션을 조금 잡으며 시장이 그 방향으로 명백히 움직이고 있음이 보일 때 비중을 유의미하게 확대한다. 그는 수없이 많이 틀린다. 실시간 실험 중에도 의견이 틀린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 소로스의 제자 스탠리 드래켄밀러의 언급으로도 검증되는데 소로스는 아이디어가 틀리는 일 자체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맞췄을 때 얼마나 벌고 틀렸을 때 얼마나 잃느냐이다. 이 구조는 훗날 그의 대표작인 1992년 파운드화 공매도에서도 다시 반복된다. 당시 지배적 편향은 영국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다였고, 대안 관점은 영국은 구조적으로 이를 지탱할 수 없다 였다. 여기서 소로스는 적극적 시장 참여자로서 대량의 파운드화를 차입해 공매도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은 다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동참했으며 결국 영국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을 탈퇴했다. 그 결과 소로스의 퀀텀 펀드는 큰 수익을 거두었다. 재기성은 단순히 금융시장의 기벽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이다. 소로스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금융을 넘어 사회에까지 적용한 드문 인물이었다. 마치며 이번 영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기성 이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꽤 들을 수 있는 단어이고 어떤 이론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저자 직강으로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꼭 읽어보시면서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기성 이론 하나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책의 값어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홍진채님은 지금의 주식시장, 어쩌면 왜곡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재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두고 언제가 매도 시점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도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에서 높은 반도체 가격 때문에 마진율이 훼손되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가 매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말대로 하면 그 생각, 높은 반도체 가격으로 마진율이 훼손되면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인식, 믿음, 생각이 만약 대규모 매도로 강화된다면 그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크게 휘청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징조를 높은 정보력, 분석력, 통찰력으로 미리 알아챈 투자대가, 고수 또는 세력은 대규모로 매도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차트에 거래량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시장에서 나가라고 말해주는 시장의 진정성 담긴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함부로 하락을 예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폴 튜더 존스가 금융의 연금술만큼 명저라고 언급한 제시 리버모어의 일대기를 다룬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에서 호그가 아니었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은 강세장이지. 자네도 알고 있잖나. 라고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의 강세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명했던 한 노인의 일화는 여러분의 고민을 많은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현명했던 한 노인의 일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유용할 것입니다.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현실로 실현이 될 테니 말이죠. 자, 그럼 한 노인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구가 아니었던 한 사람. 어느 날 보게 된 특이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먼저 조언하지 않았고 승리를 뽐내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이따금 비밀 정보를 듣게 되면 감사의 표시를 했으며 그 정보가 맞았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설사 그 정보가 틀렸더라도 불평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비밀 정보를 활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큰 규모로 거래했지만 자주 하진 않았다. 그래, 지금은 강시장이지. 자네도 알고 있잖나. 어느 날 거래소에 소란이 있었다. 그건 그 노인과 한 남자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남자는 그 노인에게 특급 비밀 정보를 주었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그 주식을 팔 수 없다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정보를 준 남자는 답답해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준 정보의 정확성을 어필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지금이 강세장이기 때문이지 라고 답할 뿐이었다. 답답한 노인은 설명을 이어나갔다. 만일 자네가 나처럼 나이를 먹고 몇 번의 활황장과 공황 상태와 같은 하락장을 경험해 봤다면 자신의 포지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것임을 알 수 있을 걸세. 자네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오직 오랜 기간에 걸친 나의 경험에 비추어 거래할 수밖에 없다네.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기에 2번씩이나 수업료를 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지금은 강세장이지. 자네도 알다시피 말이야. 여기까지가 현명한 한 노인의 일화입니다. 지금은 강세장이니 보유 종목을 함부로 매도하지 말자. 매도의 신호는 대량 거래량의 음봉 캔들이다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해석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을 위해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